네, K-팝, K-드라마, K-에스테틱, 거기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K-디펜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부양이 되면 사실 금리에 대한 우려보단 리오프닝이라는 화두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유망 섹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전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작년에 과매도가 좀 연초에 한번 해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방금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와중에서 좀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빨리 와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저한테 나름대로는 최소 6개월, 1년짜리 전망이었는데 이게 그냥 돼버려서 상당히 많이 지금 과매도가 해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 2월에는 제가 뭐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애매하다? 이거 하나라고 얘기하기가 참 좀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역시 작년부터 제가 3년째 계속 이제 부르짖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경쟁력 높은 산업, 네, K-팝, K-드라마, K-에스테틱, 거기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K-디펜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방산을 추가를 했거든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여기로 다시 좀 돌아가고요. 다 장기 보유하는 종목들인데 확실히 이것만한 산업이 좀 없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게 기본으로 좀 깔리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그냥 개별 종목별로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시클리컬 최대한 편견을 버리고 시클리컬대로 음식료는 음식료대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국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먼저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업종과 상관없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키팩터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뭐 지금도 다시 조금 더 올린다지만 이미 뭐 예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단 중국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강도로 올라올 거냐 하는 게 그게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뭐 오리온 같은 회사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FNF도 있겠지만 실제로 중간 그 산업재해를 만드는 곳들도 다 리오프닝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 정부의 의도만큼 빨리 못 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클리컬부터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 좋을 거고요. 기대 이상으로 부양이 되면 사실 금리에 대한 우려보단 리오프닝이라는 화두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돼. 저의 가장 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중국 리오프닝의 강도입니다. 강도와 속도.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제대로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리오프닝 섹터 뭐 여행 뭐 카지노 호텔 이런 쪽 생각하는 거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 납품하는 뭐 철강, 화학 그리고 리오프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부동산 뭐 부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자동차 판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중간재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리오프닝 강도가 셌을 때 포스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게 많습니다. 돌아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에 한참 우리나라 증시 좋았을 때 중국이 쭉 달렸을 때잖아요. 그때 주도주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데들이 연관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한참 사업하고 있는 뭐 소비재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여행은 일단은 뭐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좀 빨리 하늘문이 열리고 넘어오느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느냐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 반영이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항공사나 호텔이나 카지노나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이미 상당히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이 광범위하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중국 리오프닝인 소비재는 의류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뭐 FNF 같은 데는 이제 지점이 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뭐 부스트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FNF가 그런 전망이 좋을 때는 좀 올랐다가 뭐 미중 텐션이 높아질 때는 좀 빠졌다가 계속 이런 궤적을 좀 보이잖아요. 뭐 지금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중국주이기 때문인 거고요. 이게 매장이 몇 개까지 될 거냐 혹은 여전히 이 브랜드력이 살아있느냐 그리고 작년 베이스 대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 옷까지 사면서 야외 활동을 할 거냐 등등등의 요소는 있겠지만 역시 뭐 사실 FNF도 좀 경영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회장님이 잘 하시지 않겠나 라는 것 좀 기본에 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 전망이나 이런 걸 잘 하시진 않는 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만 좀 질문 드려보면 사실 작년 하반기 때 특히 4분기 때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증시는 그것과 무관하게 좀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실제로 경제 위기, 경기심이 좋으면 주가 여기서 더블 D 보고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만큼 반영됐냐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게 이 샤워꼭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최적의 그 따뜻한 물을 찾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확 해서 하면 나를 죽일 셈이냐 이렇게 의도가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뜨거운 물도 확 나왔다가 그렇죠. 뭐 아주 뭐 냉수도 나왔다가 네. 그 결국에는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연준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이런 게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네, 선제적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올리는 거고요. 그런데 또 경기 침체에 가는 거는 또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최적의 골디락스를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갔을 때 그 정책적인 여력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거든요. 올려놔야지 경기 침체 왔을 때 떨어뜨리면서 다시 부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침체가 온다가 악재냐? 아,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거냐? 단기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찬물 쪽으로 돌릴 테니까요. 그 가운데서 결국 금리가 끼치는 영향력은 박스권에 불과하다 정도로 봅니다. 그냥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박스권 정도고 결국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저는 중국 리오프닝이 더 쥐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금리가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는 할 것 같아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은 변동이 없으니까 시장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다는 아니고요. 이러면 산업 지형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제 한계 기업들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도 아직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 부동산에서 균열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따박따박 모은 그런 알토란 같은 자기 자산을 전세로 하다 그걸로 이제 집을 사고 이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전세도 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중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도 금리가 팍 오를 때보다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되면 어디선가에서 계속 파열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면은 사실 시장이 또 아래로 가게 되겠죠. 다행히 넘어간다면 이제 위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보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주요한 팩터들이 그 정도가 될 거고 당장은 중국 리오프닝.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약한 고리에서 나오는 파열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갈 이슈는 금리.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저의 관점이 대부분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아마 요즘에 대한 굉장히 심플한 답을 주실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이 원래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사실 많았잖아요. 주제의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코스피가 사실 지금은 굉장한 저평가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실적이 그만큼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한국 지수로 했을 때 한국 주식은 저평가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냥 적당한 가격대인 건가요? 이게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치를 가지고 특정 기간을 탁탁 끊어가지고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걸 판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비중이 큰데 삼성전자 실적이 꺾이면 자연스럽게 전체 시장의 PER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좀 억울하겠죠.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단 연봉이 깎였는데 나도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좀 평가 절하되는 것 같은? 네. 왜냐하면 시카고 불스 전체 팀 연봉이 줄었으니까 너 연봉 줄었구나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켓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그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요런 국면은 실적은 잘 안 나오는데 경기는 아직까지 본격 회복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슬금슬금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순간에 PR을 딱 찍어보면은 당연히 이익이 좀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P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PBR 같은 건 낮게 나오죠. 주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미래를 보고 결국에 주가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탁 찍어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PR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찍어왔는데 와 뭐 PR이 많이 낮아져서 경기가 화랑이는데 이상하게 주가 거기서부터 슬금슬금 빠지거든요. 그게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주식시장의 사계를 가지고 자꾸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늘 이 얘기를 듣다가도 신문을 딱 보시고 아 경기 침체에 뭐 올라갔다 이러면은 다시 현재와 동기화되는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제대로 시장을 잘 못 읽으시는 거죠. 저평가 매력 1순위로 꼽히는 한국의 지주회사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그러니까 싼 건 맞는데 네. 이제 두 파가 갈립니다. 네. 이건 그냥 계속 싸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싸도 너무 싸고 싸지 않아도 되는 지주회사도 같이 싸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자의 분들의 가장 큰 주장은 대주주들은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원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 그냥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네. 후자에서 그래도 좀 피킹을 해서 지주회사에서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그리고 주가와는 별개로 대를 거슬러 내려가면서 후대들이 창업자와는 달리 뭐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배당을 원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배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네. 또 지주회사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파로 나뉘는데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거법으로 지주회사가 일단 싸니까 뭘 발견해도 대부분 일단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나중에 다시 안 봐도 됩니다. 일단 싸니까. 그러니까 다이소에 가신 거예요. 비싸봐야 5,000원? 예. 거기서 막 뒤지면 네. 이제 의외로 가격표가 좀 잘못 매겨진 지주회사 몇 개를 발견하면 충분히 지주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잘 추려내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해당되지 않는 지주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싸다고 보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 중에서 특정 몇 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우월한 지주회사 골라내는 기준도 책에 있던데 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지주회사의 대표격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회사, 잠재력 있는 회사는 사고, 전망 없는 회사는 팔고, 그리고 전망 있는 회사는 오래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 가치를 높여가는, 어쨌든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 관리를 하는 회사, 자회사를 포함해서 네. 그걸 좀 능숙하게 하는 데들이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주가 상승을 원하거나 그게 크게 상관없는 것들을 고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메리츠 같은 경우는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네. 근데 그렇게 밝힌 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SK처럼 대놓고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자회사를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지주회사를 사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초코파이랑 포카칩이랑 오감자만 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오리온 종합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거기 내가 먹지도 않은 뭐 다이제 뭐 이런 게 끼어 있을 필요가 있냐. 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종합선물 세트를 살 때만 먹을 수 있는 희귀템이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너 매대에서 그건 사 먹어. 이건 오로지 선물 세트에만 거기만 있는 거야. 있으니까. 그 주옥 같은 비상장 회사가 네. 있으면은 네. 조금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를 덜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분율을 조금 높게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70%, 뭐 90 몇 프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거는 거의 한 회사로 볼 정도로 지분율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뭐 40%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 경우는 저는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텐센트니 뭐 이런 데들도 다 어떻게 보면 홀딩스인데 그게 단지 100%로 갖고 있긴,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분율이 높다면 뭐 걔나 얘나 뭐 비슷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지분율이 좀 높은,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자회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를 대표적인 LS인 것 같아요. 그 주주회사에서 하나는 뭔가 투자를 하기에 좀 판단하기 힘들다 라는 코멘트 했던데, 그건 어떤 의미신가요? 하나가 좀 되게 복잡합니다. 네. 되게 복잡하고, 그게 그나마 이제 예를 들면 금융이면 금융, 뭐 네. 제조면 제조 이렇게라도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 생명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자체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질적인 과자가 들어있는 종합선물 세트예요. 물론 하나 자체가 사업 역량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하나는 굳이 한화가 아니라 그 자회사 중에서도 알짜배기 한화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여기가 딱 표방하는 게 재생에너지랑 방산이잖아요. 그거를 고르면 되지 굳이 그거까지를 합쳐놓은 한화를 살 이유는 좀 없지 않나. 그게 이제 보험이 같이 껴있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주식과 이제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이제 주식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대표님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한국경 가치 투자라는 책을 내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자산 이유는 뭘까요? 채권과 비교해.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손실은 마이너스 100%
그치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그 피터 린치에도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들 이제 저도 이제 프로페셔널이니까 뭐 찍은 종목이 다 맞지 않으면 약간 좀 프로 맞냐 이런 이제 질문들 하시는데 저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수익을 내는 방식에서 오해가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는 방식은 마이너스 100% 물론 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되 대신 그 당해에 몇몇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거 몇 개가 나타나면은 그 해에 전체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가 터지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수익률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이 하나만 빼고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 20%가 나더라도 한 종목이 한 3배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플러스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분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신처럼 모든 걸 맞추지 않아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올라가는 종목을 맞춘다면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고 제가 27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다 맞춘 것도 아니고 큰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온 거는 이러한 요소, 이익이 무한대인 이 속성들을 분산에 잘 녹여서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그건 뭐냐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하잖아요. 쿠폰으로. 예를 들면 1년에 5%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5%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 주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다 빈칸인 거예요. 빈칸. 네. 자기가 써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써넣는 작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맞춰서 썼는데 계산해보니까 이 쿠폰이 25%야. 매년 복리로 25% 쿠폰짜리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런 건 채권 시장에 잘 없지만 주식 시장에선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대박인 거죠. 그런 맛에 하는 겁니다. 그쵸. 이 쿠폰을 딱 썼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나? 아 진짜 다 지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만남에서 오는 그 짜릿함과 그 결과 이 맛에 중독이 돼서 주식을 2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피터 린치 올가의 영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자 제가 본 책 중에서 제일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쨌든 내가 손실은 투자 원금 100%지만 이익은 어쨌든 무한대라는 거. 어쨌든 내가 투자한 종목 10종목 다 수익이 안 나도 그중에 3개만 제대로가 나면 그렇죠. 사실 플러스가 크게 날 수 있다.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을 좀 빨리 끊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은 그냥 방치를 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한 20-30% 올랐다고 휘딱 파는 경우에 그게 근데 네이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의 지금까지의 어떤 궤적을 보시면 정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계가 없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장기 궤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매매법, 좀 특히나 매도를 미루는 매매 예, 할애를 많이 한 것도 이게 말이 무한대지 무한대로 가려면 매도를 늦추는 때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짧게만 먹는 그런 식이 되고 말거든요. 그걸 알려면 아무래도 내재 가치를 다시 알아야 할 텐데 내재 가치를 알아야 되고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재 가치를 알고 실시간 업데이트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표님은 지금도 굉장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충분한 경제적 자유 이룬 지는 꽤 오래전에 되셨을 것 같고 이미 왜 아직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랑 어쨌든 대표님한테는 이 직업이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하는 영역은 이미 지나가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일이란 뭘까요? 사실 굉장히 돈을 버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이상의 또 의미도 있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고 저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아마 어느 순간 정도 저로 치면은 한 2000년대 그냥 후반 정도에서는 그냥 은퇴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일단 제가 주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업일치? 일단 재밌다. 보통 이제 축구나 야구 선수들 보면은 축구나 야구를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론 하죠. 뭐 이대호 선수도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주려고 야구를 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야구가 싫은 이대호나 추신수, 축구가 싫은 손흥민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거를 좋아하고요. 좋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되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싶어요. 잘하기 시작하면 프로로 도약하느냐 아마추어로 남느냐의 문제인데 프로로 가게 되면 책임감이 따릅니다.
책임감은 이제 고객들이 저한테 돈을 맡겼기 때문에 있는 책임감, 저희 그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 해놓은 말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책임감이 현재의 동력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상하게 딴 거는 제가 오지랖을 안 부리는데 이게 노동을 해서 이렇게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돈을 주식으로 홀랑 이렇게 날리는 걸 보면은 너무 그게 제가 속이 쓰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계속 이런 메시지를 그냥 혼자만 투자하지 않고 계속 책도 내고 뭐 신문도 만들고 계속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시행착오를 너무 줄여드리고 싶고, 그 줄여드린 거 덕분에 이 주식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시각이 바뀌고 이걸로 노후를 대비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면은 그거는 제가 돈을 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12시간에서 14시간을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언제까지요? 이게 저도 좀 그게 의문인데. 책에서도 나오는 문장이 피터 린치는 47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피터 린치에게 무례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은퇴할 용기가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긴 여전히 투자가 재미있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 뭐 누적 성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20년에서 한 1200% 정도면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요. 저는 1000%는 찍고 은퇴를 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도 있고, 때때로 근데 어제도 제가 10시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밤 10시요? 예, 퇴근을 하면서 피터 린치가 은퇴한 것도 이해는 좀 간다. 이게 몸이 힘든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 작가님도 만만치 않게 그걸로 하시는 거라. 운동조차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이랑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김 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지난 3년간의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하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은 불행 같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사이클 때 얻은 경험이 진짜 나중에 실수를 줄여주고 실력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실수담, 실패담을 책에다가 넣어놓은 것도 그 시기가 뭔가 부끄럽다 이런 거보다는 잘 넘기면 약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너무 싫고 괴롭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그 교훈을 쓸 데도 없고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 2년 한다고 해서 정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낸 것도 뭐 이걸 보면 다 정복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프레임이,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한 5년 정도만 끈기 있게 잃든 벌든 계속 폼을 잡아 나가시고 자기 스타일을 만드시고 시행착오를 좀 교정해 나가시면 어느 순간 실력이 쑥 이렇게 올라와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는 빈도 줄고 수익을 쌓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포기하실까 봐. 너무 힘들어서.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팔고 침 뱉고 나가실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조금만 더 참고 좀 더 해보셨으면. 그래서 제가 뭐 방송도 하고 책도 내고 하는 게 좀만 더 힘내셔서 다들 진짜 중수 이상 고수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중수 고수는 어떻게 펀치를 맞지 않고 그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변동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좀 극복해서 다 고수의 반열에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난 3년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대표님이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뭐 입장료, 티켓이다. 권투를 하려면 주먹을 맞을 수밖에 일단 없다. 맞아야 된다. 아마 막 계속 맞는 건 안 되고요. 맞을 수밖에 없다. 최대한 피해야 되지만. 네,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책을 출간한 한국형 가치투자, 이 책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투자 그리고 최현철 대표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본다면 올바른 투자에 특히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현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